윤석열의 3인 사각은 성공할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3인 사각 행보를 펴고 있습니다. 과연 3인 사각 행보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에 앞서서 먼저 윤석열 후보는 어제 어머니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강릉의 외손이 여러분을 뵈러 강릉에 왔습니다. 강릉의 외손이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습니다. 충청은 저 3대부터 500년간 살아온 제 뿌리이자 고향입니다. 되게 흔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전남 그 도내 우리 군 제가 안 가본 군이 한 군데도 없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대구 경북의 아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열렬하게 활용해 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대구 경북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또 제가 자부심 갖는 고장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북이 갖는 비중이나 또는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이재명! 네, 저희가 팔도가 고향이다 이런 말까지 써봤는데 과거 영상에서 보면 후보들이 가는 곳마다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 마음의 고향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이해는 하지만 너무 뭐 지역주에 기댄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충청 가서는 또 아버지 고향이니까 충청의 아들이 왔다. 강원도 가서는 또 외손이 왔다. 그다음에 또 그 호남 가서는 마음의 고향이다. 그럼 대구 경북 가서는 뭐라고 그러실까요? 부산 경남 가서는 또 뭐라고 그러실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쩌면 이제 현장에 가다 보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대중연설에서 많이 이제 쓰긴 합니다만은 특히 우리는 아픈 기억들이 많죠. 이 지역 구도라는 게 그동안 역대 선거에서 항상 지역 구도가 좌우되어 왔습니다. 예. 근데 그 지역 구도가 삼김씨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깨진가 했더니 여전히 지금도 아직까지 지역 구도가 강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지역 구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좋은 면도 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구도는 굉장히 나쁘죠. 왜냐하면 이제 지역 탕평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지역별로 지지율이 많이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또 호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인연을 되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아들 그러면 안 됩니까? 어디 가든지. 뭐 그러면 저는 어디 가든지 다 환영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역 출신한 거는 그분 사시는 분들 다 압니다. 근데 굳이 저거를 이야기를 하면 대선 후보들이 나중에 이제 할 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라고 어느 지역 가든지 이야기하시면 저는 뭐 그 지역 주민들 모든 대한민국의 분들이 다 만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3인 사각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지난주 극심한 갈등을 빚었지만 지금은 많은 일정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학로에서 진행된 청년 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서 보인 이 모습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미디 프로가 방송국에 없는 거에 대해서 마이크 좀. 네. 아무래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강료를 만약에 또 정부한테 부탁하기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공약에 관한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우리 후보님의 애정어린 시선이
네, 하 기자,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당시 윤 후보가 7개 질문을 받았는데 그중에 3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이준석 대표에게 넘겼다고 해요. 근데 이 장면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윤 후보가 이 대표 뒤에 숨었다, 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 저도 이제 저게 청년 예술인과의 간담회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뭐 질문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은 이제 질문을 사전에 조율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좀 당황스럽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코미디 프로가 방송국에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답하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것들 구체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적어도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후보가 기본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밝히고 거기에서 특히 청년 예술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의 기본적인 원칙은 밝히고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다라는, 이렇게 좀 최소한의 좀 임기응변이라도 했으면 했는데 그걸 바로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넘긴 거는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3인 사각 중 또 다른 축이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사이에서는 어떤 논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정부가 사전적으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 100조 정도의 기금을 확보를 하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한 100조 정도를 예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변종 바이러스로 더 확대되는 추세라고 하면은 50조라고 하는 거는 지난 8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마 재정이 더 투입돼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국정을 이제 담당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국민 통합에다가 방점을 두고, 윤석열 후보가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을 약속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통합내각, 협치내각을 주장하자 윤 후보가 나중에 생각해보겠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뒷수습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바람직한 건가요? 50조, 100조 요즘 많이 들으니까 뭐 별거 아닌 거다 생각하시는데요.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 애들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내년 예산이 607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100조를 빼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부처마다 예산을 한 10% 이상씩 다 삭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요, 대부분 다 경직성 예산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100조를 마련하려고 그러면 정말 국채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후보는 50조, 총괄선대위원이 100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이게 얼떨면서 보면 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100조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그거는 그분 이야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 집권 이후에 내각 구성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그 후보의 고유한 권한이죠. 왜냐하면 집권한 이후에 대통령이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는, 권력 개편의 문제 같은 경우는 청와대 개편에 이거는 후보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선대위원장이 먼저 치고 나가버리니까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역시 상황이 맞구나 라는 논란에 기름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본인이 정권을 잡고 있다고 그러지만 엄연히 이 선거의 중심은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후보와 상의되지 않은 저런 공약을 불쑥불쑥 이야기해버리면 나중에 후보가 당선되고 나더라도 또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특히 중요한 정책 관련해서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원보이스를 내야 된다. 하나의 목소리가 내야 국민들도 신뢰하지. 아니 두 사람 이야기 50조, 100조가 이게 뭐 그냥 5천 원, 10,000원 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소상공인 100조 지원을 말하자 민주당은 당장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편성하자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100조 지원 얘기를 꺼냈다가 우리가 그럼 실질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자라고 했더니 바로 한 발 뺐습니다. 내년에 당선되고 나면 하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 지금은 안 하겠다. 그때 가서 하겠다. 결국은 그때 가서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짜 경제 민주화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서 먼저 예산안을 제출시키고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장 변호사님, 저희가 소상공인 백조 지원에 대한 여야 후보의 목소리를 방금 들어봤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50조를 던지고 그 이후에 적극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100조를 윤석열 캠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을 했는데 그걸 주워 삼키는 모습, 이게 집권을 하겠다는 어떤 캠프 선대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인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다면 공수표인지 적극 재정에 대해서 그렇다면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철회한 것인지 기금 형태로 할 것인지, 소상공인 그렇다면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보관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 이건 사실 정책 혼선을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의 어떤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려고 영입에 대해서 들어갔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긴장했던 거는 아마 이 상징하는 인물이 이 외연을 굉장히 확대시켜 줄 것이다. 경제 쪽에 있어서도 어떤 보수의 일변도의 논리가 아니라 뭔가 중상공인들 위한 정책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기대감이 확 꺼지게 되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를 향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김건희 씨를 영화 화차의 여주인공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2012년 개봉했던 영화 화차는 가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괴로운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연고 없는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이 가짜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타인의 기회를 빼앗아 가짜 삶을 살아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야기입니다. 경쟁하는 당의 후보 부인에 대한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가 공인의 자격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종대 기자가 김건희 씨가 이력서를 내면서 거기에 가짜 이력을 넣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박찬대 의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력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화차의 내용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사해가지고 살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다 이런 건데, 과연 김건희 씨의 어떤 걸 가지고 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력은 대학교는 보니까 찾아보니까 경기대 나오고, 숙명여대에서 석사하고, 국민대에서 박사하고, 서울대에서 EMBA 최고위 과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여러 번 예를 들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가 조작 공범 아니냐 했는데 그 무혐의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코바나 컨텐츠 협찬 강제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아무런 증거가 하나도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하는 건지, 이제 직접 박찬대 의원이 얘기는 안 했지만 한간에 쫙 떠돌고 있는 거 술접대부 전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지금까지 그러면 직접 얘기하시고 증거를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뭘 가지고 얘기했는지조차를 저는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국의 강은 바닥까지 긁어내고 다 파내도 표창장 한 장 남았지만 김건희 씨 의혹은 파도 끝이 보이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덮어질 것 같지 않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일단 이 의원님께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할 수 없죠.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후배 판사들이 지금 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근데 표창장 한 장 가지고 징역 4년을 선고할까요? 그나마 추미애 장관이 잘 하실 겁니다. 본인이 판사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표창장 한 장만 남았나요? 지금 벌써 이 혐의가 8가지나 됩니다. 자, 근데 그거를 지금 표창장 한 장 남았다라고 전직 법무부 장관과 전직 판사께서 주장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후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에, 그러면 후배 판사 당신들은 표창장 하나 가지고 이 징역 4년이나 실형을 때리느냐고.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저는 글쎄 추미애 장관이 자꾸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관계를 좀 왜곡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윤희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서 표창장만 남았다는 진단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게 도돌이표 같은 게 조국 전 장관, 저는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검증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핵심 논점이 되었던 그렇다면 허위 이력, 그리고 논문, 고등학생이 올릴 수 없는 곳에 논문을 올렸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틀에서 김건희 씨에게 똑같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위 이력을 제기한 부분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교육부에서 감사를 하기도 했고요. 해당 대학에 대해서. 그리고 논문도 상당히 박사학위 수준의 논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조국에 대한 어떤 잣대가 대한민국의 의혹을 받는 사람에 적용돼야 될 기준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윤석열 후보입니다. 본인이 그 수사를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동일한 잣대로 본인에 대해서 그 검증의 어떤 도마 위에 올렸을 때 자유로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야 될 정치인으로서의 숙제는 분명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김건희 씨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